여러분, 예술가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아마 외로운 작업실에 홀로 앉아있는 고독한 천재? 막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이요. 근데요, 만약에 이 천재 예술가라는 개념이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꽤 최근에 생긴 거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저작권이란 말 자체가 아예 없던 시대로 한번 시간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예술가는 이름 없는 장인이었고, 심지어 베끼는 게 칭찬받던 시절. 바로 중세인데요. 지금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창작의 세계.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중세 예술의 비밀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 왜 고독한 천재는 없었는지. 둘째, 진짜 창작자는 신이었다는 이야기. 셋째, 작품의 가치가 천재성이 아니라 황금에 있었다는 것. 넷째, 예술이 공장에서 찍어내듯 만들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어떻게 저작권을 행사했는지까지. 그리고 이 모든 게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지도 살짝 엿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열쇠부터 풀어보죠. 중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단어는 잠시 머릿속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정말 달랐거든요. 그 당시 라틴어로 아르스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오늘날의 아트랑은 결이 완전 달라요. 뭐 창의적인 영감 이런 거 말고요. 기술적인 완벽함, 바로 그거였죠.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걸 만들어질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이성적 설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술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차가운 이성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여기 표를 보시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중세 예술가는요,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숙련된 기술자, 테크니션이었어요. 반면에 현대 예술가는 자기 내면을 표현하는 창조적인 천재로 보잖아요. 애초에 게임의 룰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독창성을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잖아요. 그 답은 바로 신학에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요, 독창성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만하고 심지어는 죄가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생각이었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남긴 이 말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오직 신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 진정한 창조, 그러니까 아예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건 신의 고유 영역이라는 거죠. 인간은 그저 신이 만든 세상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의 틀 안에서 보면요. 인간 예술가가 이건 내가 창조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건 이건 뭐 신한테 덤비는 거나 마찬가지인 오만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이름을 꽁꽁 숨기는 게 최고였죠. 익명성, 이게 바로 신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는 최고의 미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머리 아픈 철학 얘기는 그만하고 아주 현실적인 얘기, 바로 돈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그 시절 예술 작품 값은 도대체 어떻게 정해졌을까요? 여기 숫자 225가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바로 대형 성경 한 권을 만들기 위해 필요했던 양의 숫자입니다. 양 220마리요. 와, 인쇄술이 없던 시절이니까요. 책 한 권은 정말 상상도 못할 사치품이었고 그 재료 자체가 곧 권력이고 부의 상징이었던 거죠.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작품의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에요. 작가의 창의력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어떤 재료로 얼마나 썼느냐 딱 그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파란색 물감, 울트라마린이라고 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입해온 거거든요. 이게 당시엔 금보라 비쌌어요. 그러니까 가치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순전히 물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술계약서를 뜯어보면요.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술가의 창의성을 존중한다 이런 거 없어요. 대신 파란색 물감은 최고급 울트라마린으로 몇 그램, 금박은 몇 그램을 정확히 사용할 것. 이렇게 재료 스펙을 꼼꼼하게 적어놨어요. 사실상 진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돈 주는 후원자였던 거죠. 아니, 그럼 이렇게 비싼 작품들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혼자서 뚝딱 만든 게 아니겠죠. 고독한 천재가 아니라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일종의 예술 공장, 바로 길드와 공방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예술가가 되는 과정도 완전 시스템화되어 있었어요. 보통 12살쯤 되면 도제로 들어가서 몇 년 동안 돈도 못 받고 스승 스타일을 완벽하게 베끼는 연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직인이 돼서 월급을 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길드에서 이 정도면 걸작이다 하고 인정해주는 작품을 만들어야만 비로소 자기 공방을 차리는 마스터가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혁신보다는 얼마나 잘 따라하느냐가 성공의 기준이었던 셈이에요. 각 공방에는 모델북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일종의 디자인 샘플북 같은 거예요. 도제들은 이걸 보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연습을 했죠. 이게 지금 보면 표절 같지만 그땐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공방 스타일이야 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지키는 방법이었고 또 수백 년간 쌓아온 기술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모든 아이디어, 이 지적 재산의 최종 보스는 누구였을까요? 누가 진짜 주인이었을까요? 네, 바로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퀴즈 하나 내볼게요.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저작권 분쟁은 과연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한참 전인 6세기 아일랜드의 한 수도원에서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6세기 아일랜드에서 성 콜룸바라는 사람이 스승의 책을 몰래 베꼈어요. 이걸 알게 된 스승이 소송을 걸었고요. 그때 왕이 내린 판결이 아주 명판결입니다. 모든 소에게는 그 송아지가 따르듯 모든 책에는 그 복제본이 따른다. 무슨 뜻이냐면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물리적인 원본책을 가진 사람에게 복사본의 소유권도 있다는 거죠. 저작권의 아주 초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교회가 이미지를 통제한 건 지금의 저작권하고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보세요. 현대 저작권은 작가의 돈벌이, 즉 경제적 권리나 독창성을 지켜주잖아요. 근데 중세교회의 목적은 딱 하나, 신학적으로 틀린 그림이 퍼지는 걸 막는 거였어요. 메시지가 정확하냐가 중요했지 누가 그렸냐, 어떻게 그렸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여기 보시는 이 타임라인이 바로 그 당시의 저작권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 공회에서 앞으로 그리스도를 양으로 그리면 안 돼 하고 결정하면 유럽 전체의 예술가들이 다 그걸 따라야 했어요. 예술가의 자유? 그런 것보다 신학적인 정확성이 무조건 먼저였죠. 교회가 모든 창작의 총감독이었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의 1000년이나 이어진 이 단단한 시스템에 어떻게 균열이 가기 시작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자라났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한 군데서만 불어온 게 아니었어요. 먼저 기술. 14세기에 비싼 양피지 대신 싼 종이가 나오면서 지식이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교육도요. 소수의 수도원이 독점하던 것에서 여러 대학들이 생겨났고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정체성의 변화였습니다. 조토 같은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에 슬쩍 사인을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 없는 장인이 아니라 나라는 개인의 자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중세의 시스템이 그냥 역사 속으로 싹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 유산은 지금 우리 곁에도 남아있거든요. 예를 들어 길드에서 쓰던 마크는 오늘날 상표권의 시작점이 됐고요. 후원자와 맺던 계약은 현대의 커미션 제도로 이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단단한 시스템 덕분에 수많은 지식과 기술이 그 혼란스러웠던 암흑 시대를 무사히 통과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여행을 함께 했네요. 중세 예술가는 신의 도구였고 오늘날 예술가는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역사상 예술가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유로웠던 시대라는 게 존재하긴 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